이 신약의 가치가 가장 크게 뛰는 부분은 임상 이상 결과입니다. 리스크를 조금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지는 비중을 좀 더 높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이노벤트의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면역 항암제 어떤 건가요? 일단 좀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항암제를 보통 세대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보통 나누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화학항암제죠. 그래서 화학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과는 되게 좋은데 정상세포랑 암세포를 둘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로 나온 게 표적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항암제가 암세포를 표적해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1세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좀 낮추고요. 근데 그 대신 표적항암제의 문제가 표적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성이 좀 생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이후에 나온 3세대를 면역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1세대랑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암세포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부스팅시켜서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끔 해주는 항암제를 3세대 면역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상당히 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빅파마들이 뭐 10조씩 주면서 인수를 했던 뭐 카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중심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나 앞으로의 지금 뭐 상업적인 성과도 면역 관문 억제제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면역 관문 억제제. 키트루다가 굉장히 유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키트루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이 효능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14년에 출시되고 작년에 글로벌 의약품 매출의 2등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1등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상당한 면역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관문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회피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세포에 있는 특정한 단백질과 T세포에 있는 특정한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억제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안 받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면역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 과정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면역 관문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는 그거를 막아준다? 그런 개념보다는 암세포랑 면역세포의 그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나는 암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아, 속여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속이면은 T세포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암세포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PD-1, PD-L1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의 PD-L1이라는 단백질과 T세포의 PD-1이라는 단백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은 이게 면역 관문이 이루어지면서 T세포가 결국은 활성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PD-1 항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T세포가 받아들이는 PD-1이란 단백질에 이 항체가 먼저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세포의 PD-L1과 결합을 안 하면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죠. T세포가 암세포한테 속지 않게 해주는 게 키트루다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의 상업적인 성과가 너무 좋고, 이 이유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키트루다를 말씀드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드시는 얘가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이 흑색종 피부암에 걸렸는데 이게 뇌까지 전이가 되고 상당히 좀 몸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얼마 못 사시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키트루다를 맞고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효능이 되게 좋고 벌써 글로벌 2등 의약품에 조만간 1등 의약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글로벌 2등, 1등은 매출 기준이겠죠? 네, 맞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한 8조에서 10조 정도 하면은 8조, 10조 달러? 아니요, 원이요. 네, 그래서 원 기준으로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하면은 글로벌 1, 2, 3등 의약품을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휴미라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처음으로 20조 원 매출을 넘겼습니다. 1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인데 이게 특허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약을 시밀러로 만든 업체들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셀트리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나와
나서 이 약이 조금 이제 매출 좀 빠질 텐데, 이 휴미라라는 약이 20조가 조금 넘었거든요. 22조 정도까지 갔는데 2026년에 키트루다가 26조 원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에?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매출을 많이 하고 있는 휴미라보다도 훨씬 더 큰 상업적인 효과가 예상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약이군요. 네. 머크에서 만든 약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이 이거 관련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면역 관문이라는 게 지금은 출시된 게 PD-1, PD-L1, 뭐 키투루다, 뭐 옵디보, 그다음에 뭐 티센트릭 이런 약들을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후속으로 다양한 면역 관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약으로 나온 거는 PD-1, PD-L1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뭐 렉스릴, 팀스릴, 뭐 티직 같은 다양한 면역 관문이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것들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면역 관문에 대해서? 네, PD-1, PD-L1도 잘하고요. 키트루다 것도 잘하고?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출시된 PD-1, PD-L1 계열이 지금 10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품목이 10품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 업체예요. 네, 그래서 미국 업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가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글로벌리? 네. 2등이군요. 거기도 네. G2인가요? 네, 지금 두 업체가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중국 업체들 중에서도 또 돋보이는 업체가 있습니까? 네, 중국의 상위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쪽에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베이진이라는 업체랑 이노벤트, 이 두 업체가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말고도 많이들 아시는 뭐 항서제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준시, 아이맙 이런 업체들도 다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상당히 그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그 여러 중국 업체들 중에서도 베이진하고 이노벤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우선 그럼 베이진 얘기부터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베이진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홍콩에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고요. 원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5조 원 정도 됩니다. 아, 25조 원.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업체죠. 그런데 중국 업체들을 이어서 말씀드릴 이노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케미칼도 잘하고 바이오도 잘합니다. 그리고 워낙 자금력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수많은 임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아, 프로젝트를? 네,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가 키트루다의 PD-1을 벌써 중국 내에서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PD-L1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키트루다 이후에 기대되는 면역 관문 억제제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렉스릴이나 팀스릴이나 티직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티직과 팀스릴을 지금 임상에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베이진이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키트루다가 있고 넥스트 키트루다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관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암에 걸린 사람에게 키트루다를 쓸 수도 있고 다른 면역 관문 관련된 치료제를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면역 관문 억제제는 PD-1, PD-L1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 다 PD-1, PD-L1과 비슷하게 T세포의 활성,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활성을 좀 올려주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키트루다랑 다 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암도 그렇고 다른 단치병 같은 경우가 약 하나를 투약을 했을 때 잘 효과가 없기 때문에 2개, 많게는 3개를 동시에 약을 투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말고 이후에 나오는 약들 다 임상을 키트루다랑 병용으로 하고 있어요. 병용이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키트루다의 효과가 확실히 좀 시너지가 나는, 그렇게 지금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트루다를 가지고 있는 머크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 업체든 우리나라 업체든 하여간 키트루다하고 병용으로 네. 쓸 수 있는 걸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를 머크는 좋아합니까?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경쟁자입니까? 아니면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하고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 네, 맞습니다. 같이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키트루다가 정말 좋은 약이고, 그 다음에 벌써 글로벌 매출액 2등 의약품까지 올라왔는데, 키트루다의 단점이 있어요. 잘 듣는 환자한테는 정말 잘 듣는데 이 잘 듣는 환자 비중이 되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트루다의 반응률은 20%에서 30%로 알려져 있어요. 네, 10분이 맞으시면 그 중에 2-3분만 효과를 되게 좋게 보고 나머지 분들은 효과를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용 투여를 통해서 이 반응률을 올리는 게 지금 키트루다의 최대 관건
관건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을 하면 키트루다 그 반응률이라고 하는 게 높아질 수 있다. 네. 베이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시가총액은 한 25조 원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죠? 주가 흐름도 좀 보셨습니까? 최근에 어떤가요? 중국 바이오 업체들 주가가 계속 되게 좋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에서 되게 빨리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중국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성과가 계속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도 나오고 주가도 같이 가고.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매수 타이밍 잡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특히 뭐 바이오 같은 업체, 특히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진도 그렇고 이노벤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 전임상에서 임상 1상 2상 단계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직은 살짝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약품들이 이제 조만간 전임상이 1상, 1상이 2상, 2상이 3상 올라가면서 가치는 그 배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두고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중국의 바이오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주가 그래프를 볼 거고, 근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이러면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지금 연구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많고 그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주가가 훨씬 탄력을 받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노벤트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노벤트 같은 경우는 베이진보다는 시가총액은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파이프라인만 놓고 보면은 이노벤트가 더 풍부합니다. 베이진보다. 네, 그래서 넥스트 키트루다라고 알려진 뭐 렉스릴, 팀스릴, 티지 그런 것도 다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항암제 중에서 이중항체라고 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을 타깃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항체는 항체를 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나의 항체가 두 개의 항원을 타깃으로 하게끔 개량한 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항체가 Y자로 생겼는데 왼쪽에는 뭐 A라는 항원을 잡고 오른쪽은 B라는 항원을 동시에 잡으면 조금 더 높은 항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ABL 바이오, 파맵신, 앱클론 이런 업체들이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신 그런 기술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이노벤트라는 업체가 이중항체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같은 PD1, PD-L1 말고도 넥스트 키트루다인 렉스릴이나 뭐 티직 같은 거를 같이 항체를 만들어서 지금 벌써 임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풍부하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벤트의 기술력을 조금 반증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빅파마 중에 일라이 릴리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릴리 같은 경우가 면역관문 억제제에서는 경쟁에서 좀 뒤처졌어요. 그래서 PD1, PD-L1이 벌써 10개가 출시가 됐는데 릴리는 여기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이노벤트가 개발한 PD1을 릴리가 글로벌 판권을 최근에 다 가져갔습니다. 얼마 정도 가져갔나요? 네, 제가 국내 담당이고 글로벌 담당은 따로 있어서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그 거액으로 인수를 했겠죠. 네네네. 당연히. 이게 조금 우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제 질문이 맞다고 생각할 텐데, 좋습니다. 베이진 이노벤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묻어둘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장기라는 게 해도 러프하게라도 어느 정도 그 기간이랄까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베이진과 이노벤트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임상 1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1상에서 2년 이상 넘어가는데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2상에서 3상 가는데 보통 한 뭐 2년 잡고, 3상에서 출시되는 것도 대부분 뭐 한 2, 3년 정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의 가치가 가장 크게 뛰는 부분은 임상 2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보거든요. 네. 효능을 봅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은 안정성을 보고 2상은 효능을 보기 때문에 임상 2상 결과가 나오는 파이프라인 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임상 1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임상 2상 결과는 볼 때까지는 조금 들고 가는 게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에서 3년 정도. 2, 3년 정도 네. 내다보고 두 종목에 투자를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네. 달라지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다시 또 뭐 우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그럼 베이진 이노벤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두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투자 비율이 또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네. 분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5대5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분들에게 혹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노벤트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베이징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시가총액도 크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조금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징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이노벤트의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태희 연구원님 덕분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